이어서 애국가 제창드리겠습니다. 이밀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나온 부속 군사 합의서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나라 국방이 해체가 되는 허물어지는 이런 위험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그게 대응해서는 마음가짐을 꺼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나라 전략에 대해서 제일 교회가 이것이 신원식 장군님을 바쁘신데 또 다른 지금 모임이 아니고 나라 지키는 고교연합의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원식 장군님한테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인사말은 여기서 끝나고 나중에 다 우리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 이 난국의 최고의 영웅으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는 우리 신원식 장군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연재는 평양회담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이라는 연재로서 한 30분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희망 신원식 장군께 다시 한번 박수로 초청해 주십시오. 우선 이런 자리를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일두 회장님이야 여러 애국 동지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연재는 저런데 제가 아무래도 시간도 제한되니까 평양 공동선언, 부속 군사합의서, 부친문서 5개의 문제점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규제 방송에 어제까지 오늘까지 4부가 나갔고요. 앞으로 1개부가 더 나와서 30분짜리에서 한 5개 보니까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 있고, 박종진 앵커가 사회를 보는 일요신문에 일요서울신문 TV에도 1부, 2부에서 2개가 올라와 있고, 기타 안보 특강의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짧게 보실 분들은 일요서울 TV 의원을 올라온 한 30분, 각 부가 40분 되겠네요. 각 부가 한 20분씩 되니까 그거 보시든지 아니면 좀 깊이 보시면 정규제 TV 계속 보시면 비핵화 문제, 종전선언 문제, 남북군사, 평양 공동선언에 관련된 문제, 남북합의서 문제 비교적 좀 설명을 해서 목으로 발음을 하고,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 정국이 부정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아주 우리한테 최악의 상황이 닥칠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연말에 화중에 복의씨가 담겨있고 복중에 화의씨가 담겨있어서 문제는 화복을 만드는 것들은 우리들의 노력이고 그 다음에 진인사에서 노력을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겸손하고 바른 자세면 반드시 오늘의 위기가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의 하나의 밑거름이고 앞으로 5년 10년 지나서 이 순간이 참 아름다웠던 순간이고 우리가 칠흑 같은 아주 어둠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에 춥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둠이 겹치고 광명이 오는 그런 순간으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재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 안보 위협의 본질은 가장 큰 게 북한입니다. 북한의 위협의 가장 큰 것은 북한 정권의 속성입니다. 북한이 군사력이 많고 핵이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북한이 가장 악랄하고 무도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재 정권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다키스타워의 처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마와 독재 정권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불종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정권의 속성이 첫 번째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독재 정권이 오로지 한반도 척화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군사력을 건설했습니다. 그 중에 방면 위협이 되는 핵 위협이 그 다음에 이걸 확장시키면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위협이 두 번째쯤 되겠죠. 세 번째가 이것을 제외한 제식 군사력 위협입니다. 자, 북한의 위협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북한의 위협이 세 가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주변국 위협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은 꼭 지분을 따지면 4분의 1 정도 되는 위협인데 결정적인 위협으로 와서 많이 가중치를 더한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핵 위협이 핵이라도 50%의 위협은 여전히 안보 위협이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이 되어도 주어서는 안 되는 전부를 주고 온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어도 주어서는 안 될 우리 최후의 안보태세를 결정적으로 허물었고 이 속도에서 우리가 저항을 하지 못하면 아마 완전히 다 허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빠른 시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강력한 저항선을 형성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대적 사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로서 미래 예측을 해보면 우선 부정적인 요인. 첫 번째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것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지난 구정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제가 했던 여러 개 그냥 칼럼을 쓰는 신문사들 연락해서 제가 쓸 차례가 대강 나와 있는 좀 땡겨서 빨리 쓰면서 이게 국민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결국 이것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솔직하게 보수 야당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 군사비수 문제는 군사작전을 알아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경험이 없어요. 다른 부분에는 또 나름대로 강점이 있지만 이런 겁니다. 비행구역 20km 해서 정찰 감시가 제한되지 않느냐? 그럼 국방부에서 아니 무인기는 제한돼도 거창하게 상대방 할 때는 막 들먹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호흡도 곧 들어오지, 그다음에 건강전투기 100도 정찰기도 있고 RF 16이라는 3매도 있다. 그리고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방 제작 목표로 관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몇 대 안 돼서 재방문 중에 소위 3시간 한 번 정도의 전선을 못한다. 원칙권 2로 증가시켜서 1, 2로 증가시켜도 2시간 만에 함식밖에 못 가는데 24시간 감시가 안 된다. 또 지난번에 합참의장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미국 위성을 가지고 왔어요. 미국 위성이라면 정기궤도 위성인데요. 타원형 궤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궤도는 아시다시피 지구가 두 바퀴 이게 한 번에 자전합니다. 한반도를 24시간 비추려고 그러면 한 위성이 1시간 정도 레인지로 한반도를 보거든요. 24개 뛰어나요.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24개 위성을 자기들 다 못해가지고 지금 SDSS라고 22개를 앞으로 5년간 더 증강시킨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24개를 수십조 들여가지고 한국에서 띄워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실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군사 작전을 아는 사람들끼리 이게 붙어야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해서 이제 제가 그래서 토론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봐서 한 27,000개가 채 안 돼서 27일까지 20만을 모으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봐서 20만 이대에도 문재인 정부가 안 들어줄 텐데 그때는 안 들어주면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토론회 한번 하자는 것도 못하는 거지 이렇게 정부 공세를 할 수 있는데 공세의 목표가 좀 사라진다. 어쨌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경계가 아직 안 좋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경계는 시작이고요. 내년, 후내년 되면 내년 되면 아직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북한마저 관심을 가져요. 저번에 금강산에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한 번도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북한도 굉장히 초조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핵을 가져야 된다고 주민을 몰아쳤는데 드디어 소원인 걸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김정은도 초조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내부적으로 초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정권이 뺏기고 나면 몇십억 몇백억 돈 먹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는 겁니다. 반역죄에 해당되지 전제적으로. 절대 정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지고 있는 것이 놓는 것보다 낫다는 아마 절체절명의 심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빨리 속도를 높여서 대개 이렇게 되겠죠. 2020년 총선에 결정적 패배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20년 총선 때까지 우파가 질의멸멸해서 가만히 둬도 합법적으로 3분기 의회를 차지하게 되면 그건 무리할 필요가 없죠. 국가보험 그리고 뭐고 다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헌법도 바꿀 수 있으니까 고래민주주의 망자로 가는데 헌법적인 기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최선의 방책이겠죠. 두 번째는 선거를 했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 제가 추정컨대 아주 무리도 할 겁니다. 통계청장을 바꿨듯이. 지금 한참 예민할 때 정치적 비판에 무릅쓰고 통계청장을 바꾼 게 무슨 의미인지 대장자 설명을 하듯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예 2021도 총선이 없게끔 빨리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만 잘 부설려서 종전선언만 빨리 받아내면 바로 다음 김정은 답방은 아마도 통일선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으로 평화는 정착되었다. 다음 단계는 통일로 나가자. 그럼 우리가 그 아젠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20km를 타고 가는 자동차라면 저기는 시속 100km를 달리고 있어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게 판문점선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전문가들처럼 전직 외교관이나 뭐 서울대나 이런 실력 있는 교수들하고 한두 달 실컷 알리고 하면 다른 거로 알려서 국민이 알만 하면 또 다른 타픽으로 갈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군사비서 문제 조금 알릴만 하면 바로 종전선으로 갈 겁니다. 종전선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한참 떠들고 나면 나중에 김정은이 서울 답방이다.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황까지 온다 한다 하면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새 눈 뜨이고 코일이 생겼다. 속도가. 이게 그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뒤따라가는데 국민들한테 그 함정을 아르켜주면서 따라가기 참 버겁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도 속도지만 브레이크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저항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는 우선 보수 야당이 굉장히 적은 표 차이를 진 데다가 그게 강력했고 이 정치적으로 외풍이 되어가니까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소위 시민세력들이 충분하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조금 과속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장치가 없는 결정적인 것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음으로써 우리 애국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꼴통 보수로 몰리면서
소위 이 확장력을 잃어버린 거 하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친박 비박 니탄 싸워서 분열되고 있어요. 그 분열과 확장성의 제한대로 처음으로 적어도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성장시켰던 주류 세력이 소수화된 최초의 사태를 맞아요. 세 번째는요, 미국도 이게 한미동맹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한국 역할을 해줘야 미국도 미국 역할을 합니다. 카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을 해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한국 정부하고 박정희 정부하고 한국 국민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한미동맹을 지키고자 했고 그것이 미국 여론을 움직여서 결국은 동국에는 카터 혼자만 떠들고 미국 공무원들까지 군인들까지 다 카터에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한국 정부 한미동맹 저평가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치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상업적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한미동맹은 미국이 이 국익을 추구하는데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카드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국민의 여론, 한미동맹 70년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계신 분들과 다르게 밖에 나가면 꼭 미국하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민 역시 한미동맹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북핵 문제 중간선거를 하려고 설문을 조사하려고 미국 전문가들 1000명을 모았는데 북핵 문제를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설문조사의 문항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전문가가 2명이었습니다. 관심이 0.2%입니다. 없는 거죠. 이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말은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가려고 군인들 사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다 립서비스고요. 카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이지 않습니까? 위관장교 때 한국전, 영관장교 때 월남전에서 한국군과 싸운 전후 혈맹입니다. 다 한국 편을 들었어요. 지금은 한국군하고 피를 흘려서 싸운 군인들 다 탐민가 존재해요. 왜? 한국이 선전은 열심히 했지만 대파병 가면 뭐 했습니까? 전투 안 했습니까? 그 용감한 특전사를 보내놓고 제일 안전한 후방에서 한국이 말이나 가르치고 태권도나 가르치고 그래서 스스로 선전하면서 무슨 민군작전의 왕이니 이런 엉터리 소리 했습니다. 아니 전쟁 나갔을 때 죽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놀면서 뺀질대는데 안 가는 못한 만해서 미국 군인들은 속으로 한국은 월남전에 한국은 그렇게 용감했는데 그 뒤로 저렇게 뺀질대냐. 제일 얄미운 게 자기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위기인데다가 한국 정부가 북한 편을 들어서 북한하고 잘 지내겠다. 그리고 한국군이 한국 방위를 일정 부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한국 눈치를 보면서 한국 정부와 군이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서 또는 평택 기지가 크니까 미국이 어떤 짓을 안 떠난다고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은 동맹을 소중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스스로 깨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심대한 그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월남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되게 지킵니다. 그래서 18세기 초로 기억하는데 아시아의 최초의 동맹인 태국과 동맹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국이 동맹을 깨자거나 나가라면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한국보다 전략적 가치가 훨씬 월등한 필리핀도 나가라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마땅치 하지 않으면 어떤 지어 장치도 없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부정입니다. 그러면 희망은 없느냐? 천천히 뜯어보면 이게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남북한 좌익들이 가속도를 밟고 있는데요. 이들도 한 번도 이런 속도를 밟아본 적이 없는 초보입니다. 한 20-30km 운행했는데 지금 150km 밟고 있거든요. 반드시 코너링 하는 데서나 어디에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심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저들의 가속도는 우리한테도 공포지만
자기들도 공부. 그런데 문제는 이 악셀레터를 계속 안 밟으면 스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과속 악셀레터는 조만간 대형 사고를 초래할 개연성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가 심정적으로 기대해도 좋다. 두 번째, 미국의 변화입니다. 이제 미국의 변화는 왜 불가피하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본인에 대한 마케팅이나 영심이나 자기 비효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 6일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에 그 말을 하고 싶은데요. 미국 국민들이 한국도 우리 여기 계신 그 제하고 젊은 학생들이나 뭐 솔직히 저 자영업하고 그냥 이게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안보에 관심이 없는데 미국 일반 국민들이 한국 안보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햄버거집 사장님이 대한민국 자기 나라 안보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했던 북한 비핵화 내가 다 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했다. 미국은 안전해졌다. 첫 번째. 미국 사람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 진짜 하도 떠드니까 진짜 더 무시무시한 중국, 러시아 핵미사일도 미국이 막을 수 있는데 북한은 우습게 생각한다는 자체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딜 해가지고 말대로 그레이 다리처럼 한 방에 우리는 안전하게 했구나라는 마케팅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중국. 그 한 방 하니까 중국이 절절매더라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단순해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을 달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정치적 이득을 얻는데 훌륭한 마케팅이 되겠다 싶어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마케팅 효과는 11일, 6일 중간선거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백화점 가서 물건을 샀어요. 명품관에서. 그럼 이게 집에 배달 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을 와서 포장을 뜯는 시간은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보면 진짜 우리 남편이 가서 저기 짝퉁을 사왔는지 이제 명품을 사왔는지 사모님이 뜯을 시간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벼르고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당인 게 우리가 판문점 공동선언을 했을 때 홍준표 대표가 위장평화쇼라고 그랬다고 말은 맞는데 많이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말을 조심했냐면 배송되어 올 때 그냥 사모님 당신은 옛날 쏘가서 또 짝퉁 사치게 봐가지고 그렇게 그냥 보자. 보고 난 뒤 깨야 되거든요. 미리 이야기를 하면 반발합니다. 당신은 왜 내 말을 못 믿어? 내가 바보냐? 어차피 1시간, 3시간 내에 배달이 되는데 그때 혼을 내도 되거든요. 미국 민주당은 우리 자유한국당보다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모른 척 들어줘. 그럼 신이 나서 뜯어니다. 얼마나 자기가 좋은 물건을 사왔는지. 내가 내 폼 보니까 또 쏘았는데 그 큰 소리 치면 칠수록 배달된 상품과 차이가 크면 더 상대방한테 더 주도권을 잡는 거 아닙니까? 미국 민주당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은 어떤 마음이냐면 클린턴 때 북한하고 협상을 해봤습니다. 실패했죠. 그 실패의 경험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에 온 정력을 기울여서 이란 핵협상을 타결했어요. 그게 2009년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부터 2009년, 10년 유엔 대이란 제재 4개를 만들어서 지금 대북 제재보다 10배 강도 높게 100% 제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쌍값에 석유를 살짝 팔거든요. 세컨드리 보이콧이 나왔어요. 기존에 96년대 이란 제재법이 있었는데 그건 약하고 세 가지를 봤는데 2011년대 국방수권법, 오바마 정부 행정명령 13,622호, 2012년도 이란 위협 감축법 3개는 이 고강도 세컨드리 보이콧입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양말 한 조각 거래하면 양말 만드는 공장, 돈 빌려준 은행, 그 돈 빌려준 은행과 연관되어 있는 중앙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 전부 다 미국 결제시장에 퇴출시키는 겁니다. 중국의 쿤윤행이 걸렸어요. 지방에. 뱅크 오브 차이나를 퇴출시키겠다니까 중국 사람들이 싹싹 빌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도 일 안 하고 있고
거래를 안 해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나 손들고 서방하고 행렬해놓고 협상할게라고 국민한테 약속을 하니까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이 됐어요. 3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오바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핵을 다 내려놓을 테니까 당신들도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딴소리 하면 내가 골치 아프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란 핵협상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스냅백이라고 하나도 잘못이 발견되면 65일 이후로 제재로 원복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민주당이 이걸 들고 의회에 갔는데 공화당이 다수를 점령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공화당 때문에 의회 동의를 못 받으니까 이란 대통령이 아니 그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15년 동안만 핵 개발을 중지할게. 소위 일몰 규정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 공화당이 정략적 이유 때문에 그걸 성과를 하면 다음에 대선에서 자기가 이기기 곤란하니까 민주당을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란 핵협상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란 핵협상을 걷어쳤어요. 그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너는 북핵협상을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가 지금 배달하는 과정이라 내가 짝퉁,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짝퉁 공격 안 한다 했잖니 네가 마음껏 떠들어라. 내년에 물건 배달되면 바로 너는 나한테 죽었어.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이게 장사 많이 해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민주당한테 당하니까. 예, 근데 이런 겁니다. 나는 김정은을 만나서 정말 걔가 나쁜 애인데 내가 정말 교환을 잘 시켜서 걔가 이번에는 정말 정확하게 명품을 나한테 이거 팔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택배한테 배달하라고 했다. 그런데 택배하다가 이게 배달 사고가 났다. 배달자가 누구냐? 시진핑과 문재인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블레임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시진핑이 변명을 통할지 민주당이 공세가 통할지는 내년에 알 수 없으나 2019년이나 2020년 대선을 위해서 이슈를 선점을 해야 되는 이게 정치인들이요. 미국이랑 똑같아요. 피 튀기는 싸움이 예상입니다. 이게 비핵화에 관련돼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인이고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장애물일 겁니다. 물을 좀 마시고. 일단 비핵화 플러스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예요. 이렇습니다. 북한과 수교를 하려면 먼저 아마 북한과 평화협정이라는 법적인 회의를 미국은 해야 돼요. 이 트리티, 협정은 미 상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헌법만큼 어려요. 미국은 헌법이 제일 위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헌법 밑에 외국과 조약, 트리티, 어그리먼트 정도는 협정은 낮고요. 트리티 같은 것들은 헌법 다음이 시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내법입니다. 국내법보다 외국과 조약이 더 상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만큼 개정이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협정에 하나의 또 변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이, 그러니까 미국은 예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원에서 하고요. 외국과 조약과 헌법 개정은 상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외국과 참전을 상원 결의에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참전법으로. 상원의 의결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은 반드시 전쟁을 끝나고 평화협정을 할 때 상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원의 개정 결의 없이 참전했을 때는 꼭 상원의 결의를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는 상원의 동의 없이 미 대통령의 행정부의 집행조약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한국전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참전했느냐 이걸 보면 되겠죠. 그 전에 이 유산기구가 월남전 참전이 있습니다. 이게 1960년에 미국이 통킹만 결의안이라는 걸 상원에서 결의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에 통킹만 결의안이 폐기가 돼요. 그리고 73년도 레투프하고 키신저하고 파리 평화협정을 해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상원의 인준을 안 받았습니다. 그냥 키신저의 국무부 장관 사인으로 평화협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 헌법학자들은 실질적인
베트남과의 평화협정은 키신저가의 사인이 아닌 집행조약이 아닌 통킹만 결의안이 폐지된 1970년을 실질적인 평화조약으로 봅니다. 한국은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참전했느냐? 1945년 7월에 미 국내법적으로 유엔 참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찬성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무력 사용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미국 군인이 파견할 때는 상원의 인준 없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의 미국 참전은 유엔 참전법에 거치어서 한 것이지 상원의 개정법에 의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편법으로 하면 미 행정부의 집행조약으로 북한하고 미국하고 평화조약이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것은 양반 참론이 팽팽할 겁니다. 정치 이슈로 바로 비화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공세 법비를 잡게 될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인권. 인권이 저렇게 참혹한 북한하고 어떻게 상원의 인준도 안 받는 유권 해석을 해서 행정부의 집행조약으로 평화조약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평화조약이 해결이 안 되면 미 상하원 동의를 받아서 미국 수교가 안 됩니다. 평화협정을 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의 강력한 법적 제동적 장치인데 이게 대선 국면과 맞물려 미국도 정치 이슈가 연역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이 비핵화 플러스에서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핵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이 설사 핵 포기를 해도 인권 문제가 걸립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요. 우리는 장사만 되면 돈벌이만 되면 인권이 참혹한 국가하고도 얼마든지 장사합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 정신이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인권이라는 것도 일제식민지에 거쳐서 해방되고 되면서 최근에 인권하지.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바로 인권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권입니다. 개인 자유, 존엄, 인권 이게 마지막에 실제로 표현되는 게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1789년 블라스에 있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호랑광탕하게 귀족들이 돈 쓰다가 돈 떨어지니까 모아가지고 총칼로 어각해서 제3계급, 시민계급까지 돈 더 내라 하니까 제3계급이 겁이 나서는 가만히 있다가 야 모이자, 테니스 코트로 모이자 해서 테니스 코트 쓰느라고 없자. 이게 블라스 혁명이죠. 미국도 보스턴 티파티라고 세금을 그 차에다 갖다 붙이니까 불태우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재산권이 굉장히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게 인권의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이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요 인권, 재산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람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자, 예를 두 가지 들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탄핵을 발표하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란 콘트라 사건입니다. 이란 콘트라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khomeini 이란 혁명이 일어났어요. 79년 델타 포스가 들어와서 구출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카드 대통령 계속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국민들이 잡혀 있으니까 레이건 정부도 부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란하고 타진하면 우리 돈이 필요 없다. 이란 이라크하고 전쟁이 있는데 이라크에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후세인 정부를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khomeini 혁명이 서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에 보니까 미국 우세한 무기 때문에 이란이 자꾸 몰리니까 무기 좀 주라. 그래서 살짝 무기를 대주고 인지를 빼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란 같은 인권 참화 국가한테 무기를 대줬다. 우리 같으면 국민 빼오는데 그 가족들 울부짖고 하는데 그 무기 좀 갖다 주면 갖다 준다고 뭐 하겠습니까? 테러리스트하고 절대 인질하고 협상 안 합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메이플라워 타고 왔던 미국의 그 아무리 무슨 뭐 이상한 범죄자라도 요 하면 확 돌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니카라구아 콘트라는 뭐냐면 니카라구아가 뭐 잘 알겠지만 중남미 지역, 중미 지역에 미국의 완전히 핵심 거점이었어요. 근데 1962년 소모사라는 사람이 웨스트포인트라는 사람입니다. 군부 독재가였는데 이 사람이 싼진 쳤다 공산 정권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니카라구아가 완전히 미국의 쿠바와 함께 남쪽을 지는 비수가 됐거든요. 눈에 가시죠. 그런데 오르테가라는 사람이
산지스타 그에 대해서 총리가 돼서 그 계속 미국이 이런 간접 작전을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우익 게릴라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역으로 이번에는 좌익 정부의 우익 게릴라들이 투쟁을 합니다. 그 우익 게릴라를 CIA에서 무기를 대주기 시작했는데 이 우익 게릴라들이 사실 좌익이나 우익이나 밀림에서 놀르니까 도덕적으로 나쁘기는 마약도 밀미하고 인신매매하고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그런 인권을 무시하는 집단에게 아무리 미국의 국익에 있지만 미국의 국익의 영속적인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데 그거 무기대줬다가 나온 게 니카라구아 콘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90년 말에 제네바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하고 클린턴 정부 때 관계가 좋았어요. 북한하고 수교를 하려고 했죠. 96년부터 뉴욕에서 사자회담도 이루어지고 평화체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2000년도에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고요. 조명록 차수가 군복을 입고 워싱턴 DC에 와서 수교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클린턴 정부는 경제가 좋아서 좀 호황하다가 90대 말에 소위 IT 버블 붕괴에서 클린턴 말기에 경제도 좀 안 좋아지고 잘 기억하시면 우선 인턴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래서 인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트럼프하고 비슷하게 북핵 마케팅을 통해서 한번 대선 때 반전을 해보자. 2000년도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2000년 대선에 반전을 해보자고 했다가 미국 민주당 중진들이 말겨서 아예 거의 상정이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인권을 그래도 공화당보다 더 주장하고 이게 우리의 대표 상품입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수교를 서두르면 공화당이 우리 인권을 공격할 때도 우리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클린턴이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인기가 없고 경제가 말년에 안 좋아져서 대선에 뒤집을 수 있는 민주당이 반전 카드가 국회 카드밖에 없었는데 그걸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정도면 제가 자기 특감 밑에 한 5개 핵무기를 꽁무치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성의를 다했구나. 그리고 자기가 집무실 밑에 놓은 핵무기를 나중에 꺼낼 때는 정말 이판사판 아니면 못 꺼낼 거 아니에요. 없다고 선언하고 난 뒤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관리만 하면 북한은 비핵화가 됐다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비핵화를 하고 5개의 정치범 수용조를 해체를 해서 정말 김정은이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다 라는 심정으로 내 권력을 내가 관두도 되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리 안 줘도 되니까 인권을 개선시켜서 북조선 이민이 잘 살면 좋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면 치료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란 어렵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경제성장 프레임에 이 프레임이 이제는 안 통한다는 첫 번째 위기가 저는 IMF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한국의 경제가 실력이 남아있으니까 급한 불 끄고 꼭 박정희 대통령 때의 고도성장 전략으로 다시 들어와서 엑셀터를 밟았어요.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나서 다시 한번 경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에 밀고 있어요. 한국 경제 체질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경제 성장은 고도성장이나 성장위기의 정책은 그때까지는 유용했는데 우리는 다른 스페이스를 못 봤어요. 그래도 그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게 한국의 마지막 경쟁력이 있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과거에 다른 나라도 없었고 그냥 같이 시작해서 얼마나 따라온 거고 과거 200~300년의 학문적 원천적 기술의 축적이 있는 유럽이나 화학이나 이런 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한테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뺏기기를 잘하는 기술 가지고는 중국, 베트남, 뒤따라오는 동남아 이런 나라 후발 국가들한테 버틸 수가 없어요. 이미 한국에는 반도체 슈퍼화학이 끝나면 한국 경제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안 좋은 방향으로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이게 대내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이 안 좋습니다. 미국은
한국한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은데 한국이 그동안 사실은 한국은 이런저런 통상 갈등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최안보 일선에서 미국의 국익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우대를 받았던 나라거든요. 이게 중간도 아니고 나쁘게 받아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진짜 불리, 그러니까 공개의 고마움 모르듯이 미국이 우리를 백업해서 얼마나 좋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중전 초대해가지고 이 이익은 못 내고 한국이 빈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서 산업 구조 조정하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일본은 두들겨 부시느라고 하는 프라자비 때문에 우리가 원자 현상이 나왔죠. 소련을 붕괴시키는 거 제유가 정책을 한 바람에 저유가가 나왔죠. 그 다음에 85년부터 미국이 양적 완화해서 저금리가 나왔죠. 86년, 7년, 8년 소위 3조 호황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3조 호황 때문에 70년대 무리하게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화공업에 중점 투자해놨던 이런 것들이 한 10년 고통을 겪다가 80년부터 한국 경제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화공업 병구를 만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찌 보면 무리하다고 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 그 힘든 세월을 견디는 한국의 인내, 미국과 동맹이란 것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인 라이벌인 일본, 안보적 라이벌인 소련을 두들겨 패면서 나온 반사이익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한테 이제 미움받게 생겼죠. 거기다가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80년대는 미국이 경쟁국인 소련과 일본을 이의 도전을 라이벌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오는 반사 이익을 미국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단군일의 최대 호황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하고 몇 년 전부터 정리를 못해서 중국 갈 때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자기 경제가 안 좋아서 저금리를 했다가 고금리를 올릴 때 꼭 부동산 버블이 한 군데씩 터집니다. 80년대 남미, 90년대 일본, 2000년대 미국인데 일본은 원천 기술과 풍부한 잠재력이 있어서 한 20-30년 고생하다가 이제 일어섰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가 있으니까 2-3년 만에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기축통화 당연히 아니죠. 일본 같은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실력 없습니다. 경제규모도 약합니다. 그 다음 내수도 일본은 1억 3,500인데 50만밖에 안 돼요. 내수 게임도 안 돼요. 브랜드 파워도 안 돼요. 한국이 이번에 지금 리만 사태 이후에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취약성은 중국과 한국이 제일 취약합니다. 가격이 취약. 중국도 부실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자기 경제를 보니까 올리는 거고 유럽도 뒤따라가서 다 그걸 됐고 일본도 벌써 다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금리가 계속되면 물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자본시장도 일정 부분 충격을 받겠지만 그것은 건강하게 나가는 약간의 조정 과정이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훼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취약한 고리가 중국과 한국입니다. 물론 뭐 그 전 앞에 지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터키, 말레이시아가 좀 기축이 정하지만 그거는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경제 실력, 정부의 잘못된 정책, 미국과 동맹을 소홀히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혼나는 거, 여기다 중국 경제가 미친 것들 갇힌 게 네 가지에 진짜 퍼펙트 스톰이 오게 돼 있다. 이게 우리한테는 아프지만 나라 인력보다 나으니까 이게 뭐 이걸 잘했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다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좀 애매한 심정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어하는 세 번째 장치일 것이다. 결국은 미래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정적 요인은 속도가 빠르다. 저들의 우리의 저항이 미미하다. 그리고 미국도 우리 저항이 미미한 한계일 수 있다는 세 가지의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은 가속도를 저들도 그 가속도를 관리하기 힘든 정도다. 첫 번째 미국의 변화, 세 번째 우리 경제의 문제. 이 세 가지가 각각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세 가지가 우리 미래에 분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려면 불리한 요인은 미니마이즈 시키고 최소화시키고 유리한 요인은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이 전략이고 비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불씨를 유지하여 지금 막 활동하시고 하는 것은 불씨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씨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2년 동안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0%였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40% 따블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정부가 출범하면서 컨벤션 효과에다가 또 교묘한 뭐 여러 가지 뭐 선전 뭐 이런 여러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보수파들이 분열 자충수가 겹쳐서 지금 60%인데 이게 뭐 통계를 조작했으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20%더 붙었습니다. 지난주 갤럽이 맞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요 10%는 그렇게 해버리면 못 이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을 때보다 20%가 더 붙었다. 20%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불씨는 살려야 됩니다. 불씨마저 꺼지면 60%, 80%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씨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의 1단계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 찍었는데 나중에 합류한 사람, 이게 제일 먼저 돌아올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되게 보수 성향인데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실망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바른당 이런 뭐 합치고 나누고 짓고 싸우면서 실망했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이 태극기 세력의 아젠다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안 해서 아마도 떨어져 나간 사람인데 우리가 조금만 하면 이 사람들은 불러 모을 수 있어요. 당장 1, 2개월만 제대로만 세팅하면.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쪽에 있다가 문재인한테 우리 쪽에 있다가 표현은 뭐하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그 20%는 10% 정도는 우리 쪽에 있다가 간 사람이 보고 실망했어요. 한 10% 정도는 원래 중도층 그때 봐서 결정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단계 요 20%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대4 20%를 뭐 투표 참여 안 한다고 보면 우리가 60 저쪽이 29도를 만들어서 그 60, 29도를 잘 조직화하면 3분의 1을 만들 수 있다. 역으로 2020년 총선때 뭐 이런 그거 오지 않겠냐고요. 그러려면 저는 선단결해 우리가 없어요. 우리 가장 문제가 친박 비박 싸우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의연하게 당한 게 뭡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정말 동교에서 아군들에 대해서 사람들 지들끼리 싸워서 편 다 갈랐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우리 우파에도 많은데 자기 말 잘 듣는 일본말로 뭐 속된 꼬붕 비슷한 애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선수가 제대로 된 저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안민석이 같은 전사가 안 있었으면 석탄 같은 거 유엔 제재위원회 가서 갖고 와서 흔들어버리면 정권 날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채술실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는데 얼마나 좋은 재료를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재료 갖다 주면 뭐합니까? 요리사가 아무도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라면이나 끓일 줄 알지 뭐 저 같은 사람한테 갖다 줘봤자 뭐 제가 무슨 스키야키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게. 그러니까 이게 요리사가 아주 정말 팔풀이들만 갖다 놓은 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신인은 어쨌든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이 빨가벗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인기가 없으니까 모든 정권을 박근혜한테 준 그래도 4월에 가서 통큰 리더십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그 리만 사태 이후에 전 세계를 보면 유럽은 정권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바마만 최선이었어요. 왜 Q3, Q1, Q2, Q3에 가지고 양적 완화를 있는 대로 해적국대에서 돈을 뿌렸거든요. 기축통화가 있는 나라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실업률을 7%로 낮추고 최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모범적으로 리만 사태 이후를 넘었어요. 그게 박근혜를 잇게 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나머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걸 내놓고 박근혜한테 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잘해서 겨우 108만 표를 신성했어요. 까딱 했으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친박이 뭐 했습니까? 2008년 공천학살을 다시 되돌렸죠. 그래서 2016년도 그 어이없이 가만히 놔둬도 저쪽은 안철수가 분할해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로 해서 온갖 추잡한 일, 징박, 바로 이준환.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 짓을 해서 국회 권력을 잃으니까 바로 탄핵이 가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 다음에 탄핵이 그렇게 됐으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 이탈 합법밖에 안 돼. 진짜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친박이 옹이 돼서 몇몇 간신배가 나라 망친 겁니다. 첫 번째는 친박이 사과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탈당파가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대통령 2명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내가 좀 덜 잘했다, 덜 못했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다 깨져서 나라가 망할 판인데 그러니까 친박부터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 탈당파도 그래도 당을 지켜야 되는데 나가서 내가 판단 미스다, 용서해다오. 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고 이걸 모아야 됩니다. 절대 앞으로는 배신자니 뭐니 우리 입에서도 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해가지고 문재인 좋은 일 외에는 뭘 시키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도 돕니다. 내년 초쯤에서 조금 불리해지면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풀어줍니다. 그런데 친이까지 나와가지고 친박, 친이, 비박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중에 제대로 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다 명예회복시킬 수 있어요. 억울하게 당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니까 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일단 정치 세력을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한국 사람 간단하니까 아유 우리 화해시킬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 야 네가 잘못한 걸 이야기해. 네가 잘못해. 둘 다 잘못했어. 그리고 미안한 악수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쪽에 어른이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 계신 분들이 힘으로 아니면 뭐 협박으로도 불을 화해를 억지로 안 그러면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압수시켜 놓고 좀 묻다가 보면 다음날 근데 또 친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화해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요걸 기합을 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이 중장년층 청년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단일 태극기 대우를 할 사람, 그분들은 불씨를 쌀리고 요 젊은 사람들은 확태에 너무 끌어들여 가지만 의견만 같이 하고 혹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그 조직이라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가라. 그래서 조직을 키워서 나중에 물밑에서 교류하다가 언제 몇 시에 만나자. 이게 제가 군에서 있을 때요. 이게 외선작전이라고 합니다. 내선작전은 뭐냐면 병력을 다 집중을 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게 감시수단이 발달되고 화력을 집중하면 집단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선작전, 시간 집중이라고 해요. 야, 각자 길을 해서 매들 며칠에 어디에 모여라. 미리 모여서 서울시청 간다고 서울역에서 모여서 울고 걸어가면 뭐 경찰도 뭐 하잖아요. 조용히 지도세도 모르고 지하철을 타고든 택시를 타고든 서울역 광장에 며칠 몇 시간이 모여라. 이게 외선작전. 지금 그걸 해야 돼요. 한꺼번에 모이면 이게 서로 거기서 또 나이 뭐 선후배 이라 승계 생기면 또 흥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에서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각자 위치에서 각자 세력을 넓혀서 모이자. 그때 네가 열심히 해서 세력을 모으면 지분 분배해서 해줄게. 한국 사람은 돈 내기 하면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내 아니라 국외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그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수단이 만만치가 않은데 계속 자유한국당 제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력이 모여서 빨리 하기 어쨌든 실천줬던 자유한국당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미국인에서도 안 만나줘요. 혹시 외교 쪽에 근무해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나라마다 선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주미대사가 미국 가죠. 미 국무장관 3년 내내인데 한 번 못 만나요. 미국은 우리 주미대사들 나가면 총리 끝나고 뭐 가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거 안 따지면 현직이 중요해요. 현직 장관이 돼야 장관을 만나요. 일본은 우리 주일 대사가 천황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요.
일본은 또 달라집니다. 중국은 미국하고 일본 중간인데 현지 그만큼 중요해요. 상징적. 미국은 정확합니다. 인간적인 거래로 뭐 둘이 밥 먹는 거래, 공식적인 방법은 절대. 그러니까 제가 국방부 국장할 때 미사일 협정 뭐 이런 게서 한 7개 한척 때 그랬는데 제가 국장이지만은 한번 차관보나 뭐 차관들 만납니다. 한국 대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사님은 뭐 거의 뭐 장관급 이상인데 못 만나요. 그런 캠벨이라고 그때 동아태 부차하고 유명한 동아태 차하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캠벨 앞하면 쭉 서 있어요. 근데 참 자랑스러운 게 이번에 뭐 훈련장 못 들어오게 하고 저거 한다고 뭐 저걸 보시지 않을까 일본에. 근데 저는 미국은 일본 못지않게 합니다. 저는 그때 국방부하고 하고 캠벨하고 뭐 하니까 캠벨이 시간을 빼더라고요. 제너리즘 만나요. 그러니까 일본에 쭉 기다리고 있어요. 저보다 지금 내가 차관보가 저는 국장인데 만나죠. 자기 커트를 따라주고 30분 대화에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듯이 보고 그 다음에 놀래자빠진 게 이제 외교부에서 안보과장이라고 이제 국미국 5과장이 항상 그거 하는데 그 친구 따라는 지금 국장하고 있어요. 그 친구 따라서 야, 저 캠벨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확실히 미국은 대집해 주는구나. 동맹이. 저 동맹 아닌 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 사령부 같은 데 가면 태평양 사령부 같은 데 가면 투스타, 쓰리스타 대련도 잘 만나게 돼요. 한국은 1대1로 만나요. 어제도 제가 조선일보 주필하고 뭐 조선일보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주필이 양상훈 주필이 그 편집국장한테 패컴 가서 그래서 태평양 사령부 가서 기억을 이야기하고 핵잠수함까지 탁 해도 그렇게 친절하게 동맹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말이 지나서 죄송한데 빨리 이 자유한국당을 이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시 석탑 문제도 말씀드리면 그게 제가 좀 자료를 정해서 준비를 해서 의원 같은 외통위원장도 하고 뭐 미국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 같으면 미국 뛰어가서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만나면 조사님 다시 하고 있거든요. 하나 뽑아라. 왜 이런 개혁을 하냐면 2016년 1월 30일 저녁하고 2016년 말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저하고 외교관 했던 사람 몇 사람들한테 제재 리스트를 보면서 그 의견을 구하겠다고 왔더라고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북한의 핵미사일 부품은 80%는 한국 부품 회사에서 다 나갑니다. 조총일에 세운 회사도 있고요. 멀쩡한 한국 기업들도 있어요. 탄소섬유 같은 거 미사일 부품을 만드는데 옛날에 쇠로 만드는데 다 탄소섬유로 미사일이 되어 있거든요. 탄소섬유는 낚싯대하고 골프 만드는 그라파이트 만드는 그런 게 수준 낮은 거는 낚싯대나 골프채 만들고 미사일은 순도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소탄을 옛날 같은 쇳덩어리 하면 이 건물만 합니다. 이거 못 실어도 돼. 큰 기지에서 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차에 실느냐? 탄소섬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탄소섬유를 북한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만드는 탄소섬유는 중국이 미사일 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품목밖에 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할 수 있어. 그 정도 보수도는 자기 거 만들기 바쁘다는 소리죠. 일본은 이미 절대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키고.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때 보수 정권 때입니다. 몇 번 제기했습니다. 근데 산자부에서 수출의 시장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들이 그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위기가 뭐냐면 진보 정권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정말 북한을 좋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저게 좀 뭐라고 표현하기 좀 의심스럽고 보수 정권은 적어도 제가 봐서 우리 역대 한두 명 대통령 빼놓고는 장사치. 정말 장사보다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대북제재 전에 설명했던 6개가 아무 쓸데없는 대북제재하고 역대 최고의 제재라고 이야기를 했지 한 번도 제대로 목줄을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한테는 목과 같은 생명과 같은 핵인데 좋은 말하고 돈 준다고 목 내놓는 바보가 있냐. 그 다음 보수 정권은 팔다리 비틀고 꼬집는다고 목 내놓는 바보가 어딨냐. 목에 칼을 탁 들이대야 북한이 아이쿠 핵이 보금이 아니라 죽음을 제초하는 독배니까 진지하게 핵 포기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이념이나 일부를 떠나서 과거를 따져보는 것이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 길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고개나 선배님들께서 불시를 지켜주시고 또는 저는 그 밖에서 그 불시가 들불처럼 퍼져나가도록 제가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을 좀 마시고. 정말 그 시대의 영웅으로서 지금 장군님 건의사항이 있는데 예. 건의사항 예. 장군님 저번에 청와대와 토론을 제의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도 정말 용기 있는 장군이 있구나, 정말 독립투사 같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번에 경찰청에 어떤 총경이 경찰청장이 데모대에 사과하고만 용서해주는 그럴 때 조직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청와대에서 1인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신세소이 되고 그랬는데, 장군님이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오늘 정말 강의는 정말 감명 깊게 받았고요. 앞으로 장군님이 위세에서 그런 동참자를 만들어 가지고 시국선언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혼자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직강화위원회를 뭐 해가지고 시시끌려한 뭐 옛날 정치권이나 기웃기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또 모으라고 합니다. 정말 애국자를 모으지 않고. 그래서 장군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여럿이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을 좀 개선하고 또 애국심이 뭉친 사람들을 모이면 더 좋은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지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당 활동도 같이 좀 하시는 게 있느냐,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가지고 저는 진주고등학교 대표 이인입니다.